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8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전북과 대구는 8월 18일에 경기가 있지만 그 팀들을 제외하고는 8월 20일에서 21일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19일까지는 휴식을 취한 채 나머지 팀들은 24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전에 28라운드에는 어떤 경기들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였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6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경기인데요. 울산현대 마틴 아담 선수가 엄원상에 얻어낸 PK를 성공시켰고 이후에 전반 추가 시간 아마노 선수의 오른발 득점 그리고 후반에 바코의 득점, 후반 추가 시간 레오나르도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4대0 울산현대가 대구FC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좀 되갚아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울산현대가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반면에 대구FC의 경우에는 정말 안 풀리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 어땠는지 또 라인업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자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센터백 라인에 키가 굉장히 큰 제카가 포진해 있는 대구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가 센터백 자리로 들어갔고 보통 삼선 파트너로는 이규성 내지는 박용호 선수가 원두재의 파트너로 뛰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청용 선수를 넣으면서 빌드업 부분에서 보다 공이 조금 더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홍명보 감독의 그런 전술이 좀 보였고요. 톱에는 마틴 아담 선수를 넣었습니다. 백스리 대구의 백스리가 김진혁, 조진우, 정태욱이 나왔는데 이 백스리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레오나르도의 어떤 스피드보다도 마틴 아담의 어떤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몰아붙이고자 하는 것들이 좀 보였는데 그런 점들이 이번 경기에서 잘 맞아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청용 선수의 선발 출전 그리고 풀타임 출전이었습니다. 이청용이 볼 순환 과정에서 기존의 울산현대의 빌드업의 경우에는 김영건 내지는 원두재 그 중에서도 김영건이 빌드업의 7, 80% 정도는 맡아서 경기를 좀 많이 풀어갔는데 이청용이 들어오니까 김영건의 빌드업 부담도 줄어들고 그럴수록 김영건의 롱패스 비율도 조금씩은 더 성공률이 높아지는 사실 이청용 선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건 2선에서의 파괴력 있는 어떤 크랙으로서의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3선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많이 내려와서 경기를 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청용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은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원두재 선수도 초반에는 잘 돌아서지 못하는 특히 삼선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바로 돌아서는 움직임인데 그게 잘 안 되다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비 커버도 잘 해주고 오늘 경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대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의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틴 아담의 경기 중 적응도도 점점 더 올라갔고 물론 체력 문제가 조금은 보였고 엄원상의 경우에도 후반에는 근육이 살짝 올라온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꽤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경기의 백미라고 하면 홍명보 감독이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전술 지지를 했던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힘입어서 다른 선수들도 조금씩은 더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대구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울산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2선 자원에 있는 박호, 아마노, 엄원상은 직접 하프스페이스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고 이청용과 원두재는 그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백7을 가용을 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 윙백인 장성원과 황재원이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제카와 고재현이라 제카가 이제 왼쪽에 들어갔고 고재현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고요. 세징야의 경우에는 오늘은 제카와 위치를 스위칭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술 내지는 압박 전술은 오승훈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잘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반전인데 아마노의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행은 됐습니다. 물론 울산에게 거의 가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오승훈도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또 위기들이 찾아오면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뚫리게 됐고 백슬문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두터운 하프스페이스 수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점은 아마노의 득점 상황에서 굉장히 박스 안쪽에 혼란스러웠다는 것. 그 점이
백7에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반 이제 백4로 들어갔죠. 김진혁을 올리고 거의 뭐 4둘둘둘 정도의 라인으로 좀 올라갔는데 그것은 거의 강등권 팀의 경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딱히 좋지는 않았고 후반에 막판에 이제 김진혁, 뭐 제카, 고재현 뭐 이렇게 빼줬는데 이건 이제 오늘 공격진의 폼이 정말 아쉬웠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체력 문제 역시 좀 두드러진다.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제외가 됐던 선수들이 상당히 중심적인 선수들이었는데 김희승으로는 이진용을 메우기 좀 힘들었다. 라는 포인트들이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울산과 대구의 경기는 굉장히 울산이 흐름을 쭉 잡고 나아가는 흐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MVP는 이청용입니다. 이청용은 90분 동안 패스가 100개였습니다. 정확히 100개를 기록했고 성공률도 99%를 기록을 했는데요. 축구 물리학자라는 글이 또 올라왔었더라고요. 그 글을 또 한번 읽어보기 전에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인터셉트 6번 그리고 볼 획득 5번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면 이청용이 삼선에 기용됐을 때에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전진 패스도 15회 성공률이 93.8%였던 만큼 수비적인 상황이나 뭐 패스 전방 빌드업하는 과정이나 원두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인터셉트 6회와 볼 획득 5회는 충분히 수비적인 기여를 많이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능력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울티메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도이치라는 분께서 이제 글을 작성했는데 제목이 청룡 형님 공 잡을 때 그 여유는 진짜 이게 그 미켈의 그 플레이를 보고 약간 썼던 글을 오마주해서 쓴 글인데 보는 사람조차 마음 편안해짐 그냥 잡고 툭툭 몸 좋고 개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닌 것이 요상하게 볼 배급하는 그거 진짜 공간 지각의 황제 내가 이 각도로 공을 앞에 두고 있으면 현 상태에서 이 라디안 방향의 선수가 전력 질주에서 달려올 시 N초 동안 지켜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0.1초 만에 계산하고 정확하게 상대발 태클 들어온 순간 이미 공은 떠나고 없는 진짜 아슬아슬한데 걔 여유 부리면서 공 다 뿌리는 거 도사 수준 넘어선 축구 물리학자 이게 또 SCN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울산현대 이청용 선수에게도 해당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경기라고 보여줬고 이 경기는 울산에게는 분위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경기였고 대구에게는 굉장히 분위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원래는 여기까지 이제 영상이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보통 이 영상들을 경기가 종료된 당일에 리뷰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합쳐서 리뷰 영상을 만드는데 기사가 떴습니다. 가마 감독이 이제 자진 사임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대구 FC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릴 게 생겼다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가마 감독의 경우에는 지금 앞둔 게 리그에서는 물론 강등권이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그리고 FA컵 4강 경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FA컵 4강의 경우에는 10월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최원건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P급을 가진 코치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 코치가 있는지도 살짝 의문이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흐름이 안 좋다면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도 이길 확률이 약간 낮았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점에서도 차라리 그냥 가마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까지는 끌고 가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또 사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사임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약간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면서 약간은 힘들어했던 가마 감독인데 이런 이유들로 해서 결국은 또 가마 감독이 자진 사임을 하게 됐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얼마나 또 많은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번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 원래 찍어뒀던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경기인데요. 전북현대 송민규 선수가 초반에 골문 앞에서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북현대가 1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뒷공간에 계속해서 파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에르난데스의 득점 그리고 후반전 들어가서 송시호와 에르난데스가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3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이 경기의 포인트는 뒷공간을 누가 잘 터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울산과 대구의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너무나 큰 위기로 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인천과 전북의 경기는 뒷공간을 누가 더 잘 터나를 봤는데 인천이 더 잘 털어서 이긴 경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하드워커 김도혁을 중원에 기용함으로써 이명주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인천의 다시금 상승세를 만들어나가는 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김동민이 있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스리에 있는 델브리치, 김광석, 강민수는 델브리치의 경우에는 피지컬도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 강민수와 김광석은 베테랑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인천의 수비가 끝까지 잘 약속된 수비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에르난데스 역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득점을 2개 한 것도 그렇고 무고사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팀의 공격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명주에게만 공격 패턴에 부담이 가해지지 않는, 이명주나 김도혁이 앞에 찔러주면 에르난데스, 김보섭, 송시우 내지는 교체되어서 들어온 홍시우, 이 선수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에르난데스가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다. 무고사의 어떤 포초와 같은 움직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득점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와 동시에 연계까지 정말 잘해주는 선수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운터 어택에 매우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또 만들어가지 않았나. 사실 득점은 3개를 기록을 했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득점기를 만들어냈는데 인천의 공격력이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좀 인천에게 아쉬운 점을 참으라면 그 정도가 있겠고요.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박진섭이 그간 홍정호가 없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터프한 수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터프라고 할까요? 터프한 수비가 몇 번 있었지만 터프가 아니라 그냥 파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특히 PK를 내줬죠. PK를 내준 건 그 공을 그렇게까지 막아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까지 막는다고 할지언정 센터백이라면 그 상황에서 팔을 아래로 내릴 게 아니라 어떻게든 등에다가 붙이던지 아니면 팔을 옆구리에 붙이던지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은 좀 아쉽고, 물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다가 짚게 되지만요. 수비가 뚫려도 뒤에서 송범근이 잘 받쳐줬지만 송범근이 어느 정도 선이 있지 모든 걸 막아줄 수가 없죠. 그건 대구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이 경기에서 좋았던 걸 찾으려면 역시 맹성웅의 투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맹성웅은 왜 시즌 처음부터 맹성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맹성웅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류제문과 같은 홀딩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 같이 받쳐주면 맹성웅의 경우에는 이명주만큼은 아니지만 롱패스도 잘 뿌려줄 수 있고 공격 전개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맹성웅을 류제문과 함께 쓰면서 또 상당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는 백승호를 투입할 거였다면 맹성웅이 아닌 류제문을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미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공격력을 높이고 싶었다면 류제문 대신에 백승호를 넣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백승호를 투입하면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중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류제문이 아니라 맹성웅을 뺀 게 좀 아쉬운 점이었다. 그리고 뒷공간이 이렇게 떨리면 수비 라인을 한 번쯤은 내려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원에 있는 선수들 백승호, 맹성웅, 김진규, 김보경, 송민규 다 달리기도 빠른 선수들이고 좋은 선수들인데 차라리 윤영선과 박진섭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지는 하프라인 아래까지 좀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풀백들에게 그리고 삼선 미드필더들에게 수비라인 커버를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문 센터백이 즐비한 인천을 상대로까지 왜 구스타브를 일찍 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송민규를 제로톱으로 올리면 전북의 경우에는 마지막 롱볼을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선과 박진섭을 톱으로 올리지 않는 한 인천의 3명의 백스리 델브리치, 김광석, 강민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전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구스타보가 빠지면. 근데 구스타보를 뺐고 그 자리에 송민규를 올렸고 한기원을 투입해서
들어가 봤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굉장히 촘촘하고 중앙에서 밀집해서 굉장히 5-4-1 내지는 5-5의 수비를 갖춰놓고 있는데 그런 수비를 상대로 할 거면 어떻게 뭐 잘게 썰어 들어가서 그 위치들을 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롱볼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굵은 축구로서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었는데 구스타브를 빼면서 롱볼의 가능성은 거의 1도 없어졌다. 그러면서 롱볼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3대1로 인천에게 패배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인천의 경우에는 MVP 김보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에르난데스를 뽑을 수도 있고 뭐 송시우를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보섭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90분 동안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킬패스가 3번이었는데요. 90분 내내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고 에르난데스 선수와도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에르난데스를 뽑을 수도 있는 건 에르난데스 역시 킬패스를 3회 기록했고 두 개의 득점도 기록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상당히 좋았고 김보섭도 상당히 좋았다. 다만 김보섭은 카운터어택에서 성공장으로 나서서 전북을 상당히 크게 흔들었다는 점이 이 경기에서 김보섭 선수를 MVP로 뽑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또 전북과 인천의 경기가 또 종료가 됐습니다. 4년 반 만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뒀고 그 선봉장은 김보섭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였다. 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인천과 전북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예상 외로 경기가 흘러갔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스코어가 그 점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 19분과 33분에 각각 윤빛가람과 제르소의 득점, 그리고 71분, 87분, 그리고 90분 이후 추가 시간에 윤빛가람, 주민규, 링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5대0 굉장히 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윤빛가람 선수의 2개의 득점도 있었고 제르소의 흔들어주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주공 선수를 또 MVP로 뽑아보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요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보면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4-4-2 내지는 4-4-1-1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라인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골키퍼는 김동준, 백포에는 조성준, 정훈, 김경재, 안현범, 중원에는 윤빛가람과 최영준, 전방 2선에는 제르스와 링, 그리고 김주공 선수의 경우는 1.5선 내지는 2선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톱에는 진성욱 선수가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 백포 전술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를 딱 3명만 뽑아보자면 최영준, 김주공, 그리고 진성욱이었는데요. 백포에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준의 플레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최영준의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현범 선수가 백4이긴 하지만 백3의 윙백을 설 때만큼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제주는 3선 미드필더 중 한 명을 내려서 후방에 백3를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취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보통 최영준 선수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빈 공간을 메워주는 3선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제주 유나이티드가 백3를 사용하면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라인업이긴 합니다. 물론 최영준을 중앙에 리베로까지는 아니지만 중앙의 센터백 자리에 기용을 하면서 최영준을 어떻게든 활용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러한 변형 백3와는 조금은 다른 애초에 최영준의 위치를 3선에 박아놓고 시작하는 라울 피아나성인 플레이는 제주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빌드업의 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영준의 파트너로 윤빛가람 내지는 이창민, 이 두 선수 중에 하나가 있을 때에는 각각 다르게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윤빛가람은 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영준이 보다 수비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이창민의 경우에는 최영준도 어느 정도 빌드업에 가담은 해야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약간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창민과 윤빛가람 둘 중에 어떤 선수가 파트너로 나오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영준 선수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줬고, 그 윗선에 있는 김주공 선수는 이 경기 MVP로 뽑을 만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선 내지는 1.5선에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들이 공격할 때의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나 압박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나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주공이 많이 움직여주고 또 침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상당히 살아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본 게 바로 진성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진성욱의 공격적인 움직임 역시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있었고 윤빛가람의 득점을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경기 웬만해서는 다 맞았기 때문에 좋은 선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런 경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었고, 반면에 포아슬러스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다 맞았던 김기동 감독의 선택이 전반전에는 잘 들어맞지 않았고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나 싶었지만 선수들의 폼이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뭐 라인업을 보면 지금 이게 후반전 시작할 때 라인업이거든요. 왼쪽 풀백에 완델손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 풀백에 박승욱, 톱에는 김승대 선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반전을 보면 전반전에 딱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볼 수 있었는데 체력 문제, 그리고 상대의 역습을 생각했던 낮은 라인, 그리고 전반에 받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카드들, 마지막으로 안 하는 게 더 나았던 압박, 이 세 가지가 포항의 전반전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던 이유를 또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후반에 3실점을 하긴 했지만 후반에는 박건이 퇴장당하면서 완벽하게 경기력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전반전의 경기력 문제가 저는 거기까지 끌고 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체력 문제, 그리고 상대 역습을 생각했던 낮은 라인은 오히려 너무나 후방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서 포항이 빌드업 하는 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고, 이 점은 신진호가 전반전에 잘 보이지 않는, 물론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런 킥들이 정확하게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리가 있었고요. 전반전에 받은 쓸데없는 파울들, 특히 임상엽의 경우에는 이 카드를 받으면서 인천전에 출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천전에 임상엽이 출전을 했어야, 그랬어야 이제 뭐 승점 차이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상엽이 꼭 필요한 경기였는데 인천은 이제 임상엽이 없어지니까 그 점은 오히려 인천에게 유리해지고 포항에게는 불리해지는 포인트가 생겼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는 게 더 나았던 압박을 얘기해보자면,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건지를 오늘 포항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후반 이후의 변화는 꽤 좋았습니다. 완델손을 왼쪽 풀백으로 놓고 김승대 선수를 톱에다가 놓고 이런 것들에서 빌드업도 풀어나가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퀀스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기회들을 잡아야 했는데, 그러나 그 기회들을 잡아버리지 못했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시금 또 후반에 실점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포항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MVP였던 김주공 선수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면요. 김주공 선수는 90분 동안 도움 3개를 기록했습니다. 3개의 도움 모두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김주공이 그만큼 공격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도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키패스 4회 기록했고 활동 범위만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침투면 침투, 도움이면 도움까지 완벽한 능력을 보여줬고요. 수비 상황에서도 볼 획득을 5번 했고 차단, 인터셉트까지 보여줬고요. 피파울 5개를 당했다는 것도 공격 상황에서 얼마나 김주공이 잘 참여를 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슬러스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과 성남 FC의 경기였습니다. 수원 삼성의 고명석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그리고 오형규 선수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수원 삼성인데요. 이후에 성남 박수일 선수가 왼발로 원더골 터뜨렸지만 이후에 3분 만에 전준호 선수가 점차를 벌리는 득점 만들어냈고, 이후 81분에도 좋은 득점 만들어내면서 수원 삼성이 4대1 성남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 승점 차를 벌리는 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 벌어졌는지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라인업 보면 수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후반 포메이션입니다. 마나무 선수가 들어가면서 정승원이 3선에 배치되고 이종성과 투볼란치 형태를 이뤘는데요. 전반전의 경우에는 이종성을 원볼란치 내지는 정승원 선수나 정호진 선수가 내려가면서 투볼란치 형성을 해줬는데, 마나무 선수를 투입했다는 건 보다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근데 정승원과 류승우가 전반전에는 스위칭을 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류승우나 정승원이나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고 그 과정에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활동량 좋은 선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병근 감독이 선택했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반전부터 급하지 않게 볼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물론 정호진 선수는 수비 상황이나 이런 점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백포나 이런 앞에서 이종성과 함께 볼을 전개해주는 과정에서는 분명 도움을 어느 정도 줬고요. 정호진 선수가 나가고 마나부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도 정승원 선수가 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도 도움을 주면서 급하지 않게 볼 전개를 했고, 이것이 선제 득점도 물론 영향을 많이 줬겠지만 급하지 않게 볼 전개를 해나가면서 성남FC는 약간은 급해 보였는데 그 점은 수원 삼성이 보다 침착하게 볼 전개를 해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제 도움이 됐던 건 역시 어떤 선수도 수비를 미루지 않고 정말 열심히 경합에 참여했다는 게 눈에 보였던 거고,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정호진과 이종성이 투볼란치를 이룰 때 정말 앞선까지 가서 압박도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전진우 선수 역시 수비진까지 내려와서 정말 열심히 수비를 많이 해줬고요. 득점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득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수인 이기재 선수를 완벽하게 활용했다라는 게 좀 보였고, 그것이 이제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명석의 헤더, 그리고 오현규의 헤더, 이런 게 세트피스나 혹은 세트피스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움직임들로부터 공격 포인트가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기재 선수를 정말 완벽하게 활용했던 두 번의 득점, 그리고 박수일 선수의 이 득점이 터진 이후에는 전진우 선수의 스피드를 살린 득점이 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진우 선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간절했고 정말 열심히 많이 뛰어줬는데, 그 간절한 만큼의 결과를 전진우가 멀티골로도 가져왔다는 점 역시 전진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아기자기하게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들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볼터치들이 조금은 불안했고, 그 결과 상대 진영까지는 가지만 그 이후에 볼을 뺏기는 횟수가 조금은 많아졌고요. 간절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원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고, 그 점은 몇 가지의 집중력 부족, 그리고 공간을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파생시켰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누구 하나 수비를 미루지 않고 열심히 경합에 참여를 했고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면, 성남의 경우에는 공간을 메워주기 위한 움직임들이 조금은 좀 적어 보였고, 집중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실점들 중에 가장 그 점이 잘 드러났던 건 두 번째 실점, 오현규 선수에게 헤더 실점을 했던 장면인데, 물론 이제 수원 삼성의 세트피스 전술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성남의 선수들이 약간은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집중력의 부재는 섬세하고 정교한 터치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들을 놓쳤고 결국에는 수원 삼성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MVP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진우 선수인데요. 84분 뛰면서 2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은 67%를 기록을 했고요. 분위기를 가져오는 득점, 그리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득점들을 많이 수행해줬던 전진우 선수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태클 성공률 75%, 차단은 2번 했고 볼 획득도 4번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득점을 한 이후에 팬들에게 달려가서 좋은 세리머니를 해줬는데, 이런 점들 역시 팬들이 전진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진우 선수가 가장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과 성남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15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였습니다. 정재윤 선수가 프로 데뷔골 만들어내면서 수원FC가 1대0 앞서 나가던 상황에 김진호 선수가 박민규 선수를 제쳐내면서 1대1 동점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고요. 이후에 라스 선수가 후반 시작한 지 4분 만에 득점 만들어냈고, 박민규 선수 역시 68분에 추가골 만들어내면서 수원FC가 3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강원FC가 공격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81분에 이정엽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끝까지 계속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강원FC지만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바뀐 게 있다면, 김영빈 선수가 케빈 선수의 자리에 그대로 부상 복귀를 했고 톱에 이제 발시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강원의 경우에는 수원FC가 어떻게 보면 3-4-3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5-4-1 정도의 수비를 했습니다. 이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선취골이 꼭 필요했는데 결국은 정재윤 선수에게 선취골을 실점하고 말았고, 낮은 라인을 수원FC가 전반전 내내 고수를 했는데 이 낮은 라인을 상대로 할 때의 패턴 플레이가 약간은 부족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차이를 뒤집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공격 상황에서의 다이나믹함은 김대원, 양현준 뭐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함을 토대로 김진호 선수의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데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후에 전반전까지는 한번 흐름을 탄 이후에는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후반전에도 그 흐름을 이어나가려고는 했지만 수원FC의 공격이 그럼에도 강력하다는 것을 약간은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원이 공격 1번도로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양현준 선수가 한 스텝 더 성장할 시기가 왔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현준 선수를 통한 공격들이 물론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 이전만큼의 치명적인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양현준이 한 스텝 더 성장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동점을 위해 노력했던 건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은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했고 발시아 대신에 이정엽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발시아 선수 역시 뭐 제공권에는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지만 이정엽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 발시아보다도 포스트 플레이에는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의 기용도 나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를 놓쳤던 정재윤 선수가 결국에는 첫 득점에 성공하면서 광복절의 만세 세레머니를 펼치게 됐고요. 강원의 뒷공간 공략을 생각한 백5 그리고 낮은 라인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강원이 전반 초반에 공격을 하는 데에서는 분명 당황을 유발했는데 그 백5 조합이 오랫동안 맞춰온 게 아니다 보니까 강원의 다이나믹한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점을 했고 그 전반전을 보면서는 지금까지 수원FC가 강원FC전 이전에 했던 축구들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그 하던 축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게 두 차례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그 축구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축구고 김도균 감독이 처음에 경기를 오면서 얘기했던 게 1점만 내겠다라는 거였는데 승점 1점만. 근데 수원FC는 승점 1점을 내기 위한 축구를 잘하는 팀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승점 3점을 얻었으면 얻었지 승점 1점을 위한 축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던 축구를 하니까 장점이 나왔고 그게 두 차례의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말씀 앞에서도 드렸고요. 두 번째 실점과 이후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수원FC가 강원FC 공격을 조금은 쉽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비 때문에 약간은 집중력이 저하된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그 무엇도 아닌 비가 가장 경기에서의 큰 변수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뭐 이해할 수는 있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경기는 흘러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MVP를 보면 라스 선수입니다. 90분 동안 한 개의 득점 기록했고 슈팅 성공률 40%를 기록했는데요. 김현 선수가 이제 무릎이었나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으면서 김현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라스가 잘 버텨준 것이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에 좀 큰 요인이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이 11위였습니다. 성공률은 50%를 밑돌았는데 공중볼 경합을 11번이나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라스에게는 라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다 잘 해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득점까지 어쨌든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등의 신호탄을 본인이 또 쏘아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수원FC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 앱서울의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점 1점만 가져갈 생각은 절대 없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게임 펼쳐졌는지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이 4-4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영재와 권창훈을 배치해놓은 걸 보면 상당히 낮게 있죠. 두 명의 제로톱 그리고 김경민이 뒷공간팀 2 이 두 가지가 김천 상무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이 초반의 수들이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후에 뭐 기성용 선수의 포지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읽혔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좋은 수들이 있었고 김경민의 약 3차례 정도의 침투들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좀 읽히면서 김천 상무의 공격이 잘 풀리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이 포인트들을 약간은 변형돼서 살렸던 게 권창훈과 이영재가 만든 그들의 클래스로 인한 여러 가지 공격 전개들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이제 선취골을 기록할 때 측면이 아닌 이번에는 중앙에서도 약간의 침투를 가져가면서 만들어냈던 득점들 이제 이런 게 김천이 처음에 준비했던 그런 수들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포인트들이긴 한데
그 중에 결국은 하나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게,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김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점 1점만 가져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에 조금 더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수와 황인재에게 조금은 많은 부담이 가해졌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왼쪽 풀백 김윤성, 그리고 센터백의 임승경, 뭐 이런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긴 좀 힘들고, 물론 이게 박지수 선수가 워낙 레벨이 높은 센터백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에게 모든 걸 맡기기가 조금은 힘들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후반에 8분 만에 2번의 실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박지수 선수나 황인재 선수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고 빌드업까지 가능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서울은 경기 내내 압박을 했는데 거기서 풀어나올 수 있는 세부 전술 내지는 개인 능력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 김한길 선수가 들어오면서 왼쪽에서 뭐 풀어나가는 것들이 한두 번 있었지만, 박지수 선수나 황인재 선수가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 좀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꼭 본인들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는 건 김천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김천이 초반에 수를 읽는 시간이 약간은 필요했지만 읽은 이후에는 기성용 선수가 약간의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다만 이제 옵사이드 트랩이 한번 뚫린 이후에, 그리고 또 앱서울의 전술적인 특징상 뒷공간이 한번 뚫리면 그게 좀 막기 힘든 포인트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경민에게 실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서울이 경기 내내 어느 정도는 좀 가패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아쉬웠던 것처럼 골대가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동점골이 터졌고, 동점골이 터지는 과정 역시 팔로세비치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조영우의 멋진 다이빙 헤더가 있었고요. 이후에 8분 만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왼발로 파포스트로 가마차기를 하면서 이 팔로세비치 선수의 어떤 축구력, 이런 것들이 좀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의 압박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이어졌는데, 이 경기는 뭐 별다른 전술적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할 것 이외에는 그냥 계속해서 양팀이 맞받아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포인트들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VP는 팔로세비치 선수였는데요. 78분 뛰면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키패스가 2회였고요. 변칙적이었던 오른발 크로스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본인의 왼발 득점 역시 본인의 축구력을 보여줬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볼 획득 5번, 그리고 블락도 4번을 기록하면서 앱서울이 승리를 가져가는 데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서울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은 이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28라운드가 종료가 됐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전북 현대와 대구 FC는 양팀의 경기가 이제 8월 18일 5시에 벌어질 예정이고, 이외의 팀들은 24라운드 경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과 대구는 계속해서 체력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뭐 물론 이제 ACL 이후에는 어느 정도 휴식을 하겠지만 한 팀은 뭐 어쨌든 그런 점들이 있고, 나머지 팀들은 6일 동안 내지는 5일 동안 경기 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8라운드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